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개월 만에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연애 기간보다 더 짧은 시간을 보내고 결혼을 끝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게 가능하기도 하다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기분이 썩 좋은 일은 아니지만 비도 오고 꿀꿀한 기분을 어디 달랠 곳이 없어서 사연을 써보고자 합니다. 날씨처럼 꿀꿀한 저의 사연 들어보시고 부디 여러분들은 저희 남편 같은 사람 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치과 의사입니다. 동네 괜찮은 곳에 병원을 냈고 저 혼자 원장이어도 제법 운영이 잘 되는 치과였습니다.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의사 대 환자로서였어요. 남편이 저의 치과를 이용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제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줬는데요. 처음에는 남편의 관심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사적인 감정 때문에 환자를 따로 안 받는 건 의사로서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정중히 거절하면 되는 마음이고 계속 밀어내다 보면 남편이 호의 표시를 그만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치료를 다 끝냈는데도 한 번씩 우리 병원에 들러서 직원들에게 음료수 사주고 도시락을 쏘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의 그런 행동에 따로 경고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만해달라고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남편은 오히려 제게 고백을 해버리더라고요. 저더러 따로 연락하는 남자나 맞선이 예정된 상대가 있는 게 아니라면 한 달만 만나달라고 하대요. 웃기게도 너무 사정을 하길래 제가 결국 알겠다고 하고 받아줬어요. 대신 한 달 뒤엔 그만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친구처럼 만나기 시작했는데 말도 안 되게 저는 남편의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한 달이 끝났는데 남편이 제게 다시 고백을 했는데 그땐 제가 한 달 전과 다른 마음으로 받아주게 되었어요. 신기하게도 그 인연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일반 중소기업 사원입니다. 시모는 남편 초등학생 때부터 시부랑 일찍 사별하고 혼자서 남편을 대학까지 졸업시켰다더군요. 시부가 돌아가신 이후 시모랑 남편은 참 어렵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시모 혼자서 남편 키우느라 장사도 하고 배달도 하고 설거지 등등 굳은 일은 다 하면서 말이죠. 그 얘기 들으니 만나보지도 못한 시모가 문득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자식인 남편의 인품은 안 봐도 훌륭할 거란 생각까지 들었죠. 근데 기대를 갖고 만난 시모의 첫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성격이 당황스럽게도 좀 깐깐했어요. 약간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결혼 인사를 갔던 날 처음 만났는데요. 시모가 고생 많이 해온 사람처럼 생기긴 했더라고요. 시모 연세가 우리 엄마랑 동갑이라 들었는데 솔직히 연세를 몰랐더라면 저희 엄마보다 더 많아 보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시모가 제게 처음 한 말이 꽤나 직설적이었기에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나는 우리 아들 정말 귀하게 키웠어요. 일확천금이 있어도 우리 아들이랑은 안 바꿀 정도로요. 우리 집 형편 안 좋다고 아가씨 집에서 우리 아들을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낮은 취급했다간 나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제가 간단한 인사를 드리자마자 시모한테 들었던 첫 대사였습니다. 경고였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네요. 그런 시모를 자중시킨 건 남편이었어요. 남편도 시모의 갑작스러운 경고에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그럴 리가요. 저희는 동등한 입장에서 결혼하려는 건데요. 저희 부모님도 돈으로 사람 판단하는 분 아니세요. 그런 게 걱정이시라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요. 어느 집에서 치과 의사 하는 딸을 신혼집 한 채 못 해주는 집에 시집 보내고 싶어 하겠어요? 아직 젊어서 모르나 본데 결혼해본 어른들이라면 집안 형편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해요. 엄마, 손님 모셔놓고 너무 말 세게 한다. 안 그러기로 약속했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 밥부터 먹자. 시모가 저를 너무 대놓고 경계하자 남편이 시모를 계속 진정시켰습니다. 그래도 시모가 우리 결혼을 애초에 반대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았어요. 결혼 허락 못한다는 소린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좀 경계가 심했다 정도였어요. 어렵게 생계를 이어온 시모 입장에서는 아들이 기죽는 장가는 안 보내고 싶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원래 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얘기를 할 때도 따뜻한 말씨로 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만만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처음부터 나를 세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렵지 않게 상견례 날짜까지 맞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그때 처음 생겼는데요. 대화를 하는 내내 시모의 자격지심 말투가 조금씩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젊으니까 시모가 하는 말을 어른이 해주는 조언이나 충고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이 또래 사람에게 충고하는 말투를 사용하면 자칫 상대방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우리 아들이 워낙 좋다고 하니까 결혼시키는 겁니다. 저도 이 결혼 엎어진다고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쪽에서 하는 만큼 혼수 못 맞춰준다고 해도 우리 아들 우습게 안 보셨으면 해요. 시모는 상견례 하는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시모가 나쁜 마음으로 저희 부모님을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불안했어요. 괜히 남편까지 제 부모님 눈치를 보았을 정도니 저 또한 부모님 기분을 중간중간 살폈습니다. 저희가 기하게 큰 아들내미를 우습게 볼 리가 있나요? 있는 쪽이 더 부담을 하면 되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저 우리 딸도 기하게 컸으니 예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행히도 친정 부모님이 시모의 마음을 좋게 이해를 해줘서 잘 넘어갔어요. 근데 아마 티만 안 났을 뿐 부모님도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겁니다. 시모가 형편 차이 때문에 저를 너무 안 좋게 보는 것이 상견례 내내 속상했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숨막히던 상견례가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었어요. 그날 식사는 우리 부모님이 계산하려고 했는데 시모가 아득바득 우겨서 시모가 사는 걸로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시모가 남편한테 따로 얘기하는 걸 듣고 씁쓸했어요. 시모가 남편에게 이런 사소한 식사값마저 우리 부모님 쪽에서 내도록 하면 우리 집안 같은 사람들이 은근 남편 집안을 무시한다고 남편한테 잘 새겨들으라 조언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정작 저희 부모님은 혹시 시모가 괜한 자격지심으로 저를 괴롭게 하진 않을까 그걸 걱정하셨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저랑 시모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잘해줘서 상견례 이후에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시모가 여전히 저를 경계하는 건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애써 이해하며 결혼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제게는 주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모임이 하나 있어요. 결혼하기 전 모임 사람들이 저 결혼한다니까 남편을 미리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양해를 구해 의사 동기 모임에 남편을 데려가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비부부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그 모임에 오는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해서 부부 모임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어요. 그중 제가 결혼 막차를 타는 입장이었죠. 제 친구들이랑 친구들 남편을 만나는 자리라고 했더니 남편이 상당히 긴장하길래 불편하면 안 가도 된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건 또 아니라대요. 제 친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긴장되는 거라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귀여워서 저는 안심시켜주면서 데려갔어요. 이렇게 순수한 남편을 친구들한테 얼른 자랑하고 싶어서 저 또한 들떠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임 사람들한테 남편 자랑을 엄청 했어요.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까지 신나 있던 적이 없었는데 남편의 파워가 대단하다며 제 남편을 덩달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친구가 결혼하는데 친구들이 당연히 상대방 인적 사항에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우리 남편한테 질문 공세도 엄청 들어올 거고요.
어떻게 만났고 어디가 좋아서 만나냐는 질문은 사실 어린애들이나 관심 있는 질문이잖아요. 이미 다들 자리 잡은 부부인데 남의 부부 러브스토리보단 스펙이 더 궁금할 거란 말이죠. 저는 저보다 돈 못 버는 남편이라고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는데 남편은 제 생각과 달랐나 보더라고요. 친구들과 친구들 남편의 직업, 집안 배경, 말로 주고받는 돈의 액수 등을 들으면서 남편이 저도 모르게 기가 좀 죽은 듯 했습니다. 어느 순간 말이 없어지고 제 옆에서 묵묵히 밥만 먹더라고요. 제가 괜찮냐고 물어봐도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피곤하다며 말도 없이 그냥 바로 씻고 잠을 잤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친정 부모가 미리 증여해준 신혼집에서 동거 중이었어요. 아무튼 저는 남편이 자는 바람에 대화를 더 못해보고 걱정만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지 알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어요. 실제로 친구들이 우리 남편 스펙이 좀 떨어지더라도 사람 인품은 모인 남편들 중에서 최고 같다고 칭찬해줬거든요. 그 말이라도 꼭 전해주고 싶었는데 내일로 미뤄야 했지요. 근데 내일도 저는 남편을 위로해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다짜고짜 시모가 집에 쳐들어왔거든요. 남편이 제가 늦게 일어나는 사이 어제 모임 일을 시모한테 얘기했던 건지 시모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들고 있던 가방으로 저를 한 대 치면서 따지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한테 갑질했니? 돈 없는 집안이라고 무시했어?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사람 기죽여서 우리 아들 머리 위에 올라앉을 작정이었냐? 네?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앉아서 얘기해요. 이런 더러운 집구석 엉덩이 붙일 생각 없다. 왜? 내 아들을 그런 모임에 데려갔니? 어떤 취급받을지 뻔히 알면서 그런 잘난 사람들 앞에 내 아들을 왜 데려가? 그건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남편도 오해하고 잘못 말씀드렸나 보네요. 그런 거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 친구들이 남편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어요. 그딴 아부 떨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해벌쭉하고 좋아해 줄 거라 생각했니? 이 결혼하지 마라. 시고 올리기도 전에 우리 아들 기죽이는 며느리한테 절대 내 아들 안 보낸다. 기상하자마자 대체 이게 뭔 상황인지 그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시모한테 해명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헷갈렸죠. 시모의 갑작스러운 선포는 결혼식까지 일주일이 남은 상황이어서 더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이 잠깐 화장실에 가 있을 때 시모가 들이닥친 거였는데 그때 남편이 분주한 소리 때문인지 화장실 문을 열고는 시모를 발견하자마자 헐레벌떡 튀어나왔습니다. 자기 엄마를 말리기 시작했죠. 엄마,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나 괜찮다고 했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끼어들지 좀 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인데 그깟 고위 직업이 뭐라고 사람을 고개도 못 들게 하고 말이야. 저 여자가 너를 진심으로 생각해줬다면 그런 모임에 데려가면 안 되지. 저를 저 여자라고 부르는 시모에게 좀 놀랐어요.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모가 저를 정말 나쁜 사람으로 몰고 있으니 더 서름이 차오르더라고요. 시모의 원망을 들으면서도 저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이게 이렇게까지 소란을 피울 만큼 잘못한 일인 건지 납득이 잘 안 되었어요. 제가 멍 때리고 있는 사이 남편이 알아서 흥분한 시모를 데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나가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시모 좀 집에 데려다주고 오겠다며 사라졌죠. 얼마 뒤 다시 돌아온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모를 잘 설득했는지 파혼 얘기는 신경 쓰지 말라며 미안하다 사과를 해왔습니다. 자기 이번 모임 불편했어? 어머님까지 아셨는데 나한테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사실 불편하긴 했지. 당신 친구들은 전부 의사고 친구 남편들도 의사나 검사나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인데 나는 그냥 일반 회사원이잖아. 내가 못나서 자기까지 못나 보일까봐 미안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나랑 먼저 얘기를 해서 풀어야지.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상담하면 어떡해? 그리고 당신은 내가 당신을 직업으로 판단할 사람으로 보였어? 그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좀 그랬나 봐. 미안해. 다음부턴 당신한테 얘기해 줄게.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전하면서 남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마치 사춘기 아들을 달래는 기분이 들어서 조금 황당하기까지 했네요. 어쨌든 남편은 제 마음을 알아준 건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결혼 준비는 잠깐의 방황을 해결하고 무사히 진행되었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올 때까지 계속 정신이 없었어요. 신혼여행 이후 한 달 정도는 신혼살림을 정리하는 데에 시간을 거의 다 뺏겼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좀 한가해졌다고 느꼈을 때 사실 집들이를 할 수 있었는데도 저는 일부러 집들이를 생략했어요. 제 친구들이 집들이 언제 하냐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친구들도 결혼하고 나서 집들이를 했고 어떻게 보면 저희 모임 사람들은 거의 당연하게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이유는 남편을 생각해서였습니다. 그 모임 사람들 때문에 결혼하기 전 처음으로 다퉈봤는데 다툼의 원흉을 굳이 또 불러서 남편과 제 사이의 불안을 다시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기죽었던 것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리면서 집들이를 못하게 된 사정을 설명했어요. 남편 때문이라고는 안 했고 그저 제가 바쁜 일정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만 했죠. 그런데 제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걸 남편이 봤나 보더라고요. 전화를 다 돌리고 방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토라져서 제가 말을 걸어도 안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더 끈질기게 남편을 건드렸어요. 우리 서로 불만 있으면 대화로 풀자 했지 않냐고 했더니 남편이 결국 제게 할 말을 했는데요. 괜찮다더니 결국 날 친구들한테 소개하기 창피했던 거야? 왜? 친구들이 무슨 저런 남편을 만났냐고 당신이 아깝대?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친구들은 당신 좋게 본다니까? 사실도 아닌 말로 왜 자꾸 마음대로 상상해. 나는 당신이 불편할까봐 더 이상 신경 쓰이는 상황 안 만들려고 했던 거야. 내가 불편할까봐 그런 거 맞아? 당신이 불편해서 안 부르는 거 아니고 난 이제 당신 진심이 뭔지 모르겠다. 남편은 집들이에 대해서 갑자기 또 자격지심 장난 아닌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왜 꼬아서 생각하냐 하는데도 남편은 더 이상 저랑 대화를 안 하고 싶다며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근데 웃긴 게 그렇게 혼자 삐쳤다가 시간 좀 지나면 혼자 풀려요. 이게 몇 번 반복이 되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저도 지쳐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제 친구들 얘기를 안 하는데도 남편이 혼자 저를 밀어냈다가 당겼다가 하길래 그게 가끔씩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했는데요. 굳이 싸우기 싫어서 남편한테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자기 직장에서 은근 저랑 비교를 당하나 보더라고요. 갈수록 예민해지더니 집에 와서는 저보다 우월하려고 기를 쓰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일 때문에 잠깐 빨래를 밀었었는데 남편이 그동안은 별말 없다가 뜬금없이 그걸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이럴 거면 일을 그만두던가. 집에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집안 꼴이 이렇게 엉망이야? 집 신경 안 쓰고 계속 일할 거면 차라리 나한테 돈이라도 주든지 해. 뭐? 집안일 안 한다고 돈 달라는 건 뭔 논리야? 그리고 집안일은 나만 해야 돼? 당신이 먼저 빨래 봤으면 좀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거면 아내랑 남편이란 말이 왜 있겠어? 우리 집은 다른 집이랑 다르게 남편이랑 아내 사이에 격차가 너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귀를 못 펴는 거야. 집안의 가장은 난데 어디에서도 인정받을 부분이 없잖아. 당신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 알아? 직장에서 무슨 소리를 듣는 거야? 왜 이렇게 일만 다녀오면 예민해져서 난리야. 아, 됐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당신만 바깥일하고 나는 집안일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 그게 부부 역할이 맞는 거지.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도 당신한테 남편 대우 받고 싶어. 당신이 나보다 수익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꿀리잖아. 남편의 바람은 제가 의사를 관두길 바라는 거였어요. 맞벌이를 하더라도 남편은 남편이고 부인은 부인인 건데 꼭 바깥일 집안일로 그 역할을 구분해야 하나요? 옛날이야 그랬지. 요즘은 남녀 상관없이 커리어를 갖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제가 탱자탱자 노는 마누라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편의 제안은 정말 터무니없고 철없기만 해서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하고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남편이 제가 무시한 것 때문에 또 자존심 상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저랑 마주할 때마다 드러내는 태도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한테 더 이상 시비를 거는 건 아니라서 별말 않고 넘겼어요. 남편 삐치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내버려두면 항상 그랬듯 알아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 행동에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남편이 주말마다 시댁을 자주 가더라고요. 초반에는 그냥 내버려 뒀는데 나중에는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럼 남편은 그저 후다닥 나가면서 시모가 혼자 밥 먹는 거 외로워한다고 점심만 시댁에서 먹겠다고 하면서 사라져버리더군요. 남편이 주말마다 그렇게 가버리면 저야말로 집에서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희는 분명 신혼부부인데 어째 신혼이 아니라 한 5년 이상은 산 부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갈수록 남편에게 서운함이 쌓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말 못했죠. 괜히 남편을 종용했다가 시모가 남편 뺏어간다고 생각할까봐 그냥 이 모든 상황을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날에는 남편이 주말에 시댁에서 자고 올 때가 있어요. 평일에는 출근을 해야 하니까 당연히 직장이랑 가까운 신혼집에서 먹는데 주말만 되면 마치 두 집 살림이라도 하는 것처럼 시댁에서 먹고 자고 합니다. 이 상황이 꽤 길게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시모가 제 남자를 뺏은 것처럼 느껴지다가 더 나중에는 제가 시모의 남자를 뺏은 건가? 하는 기분까지 들었어요. 제게 삐쳐있던 남편을 그냥 내버려 두려고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또 자고 온다는 남편의 앞길을 가로막은 적도 있었습니다. 나랑 얘기 좀 해. 주말마다 어머님 집에 간 거 벌써 한 달이 넘었어. 나랑 이대로 멀어질 작정인 거야? 이젠 나랑 화해하기도 싫어? 너도 잘못 없다고 생각하고 나도 잘못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에서 무슨 화해를 해. 그냥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거 굳이 맞추려고 하지 말자는 거지. 그런 사람이랑 평일 내내 같이 있는 것도 숨 막히는데 주말까지 한 지붕 아래 있으라고? 우리 부부잖아. 안 맞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대화로 풀어야지. 이렇게 주말마다 시댁을 가 있으면 어머님이 날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남편더러 가지 말라고 했더니 남편은 기어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랑 대화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이 또 시모에게 말했나 봐요. 어김없이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너 내 아들한테 우리 집 온다고 한 소리 했니? 우리 아들 잡고 살 작정인 거야? 그럼 그렇지. 네가 우리 아들을 남편으로 안 보고 네 발 아래로 봤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지지고 볶겠지. 어머님, 도대체 남편이랑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남편 무시한 적 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남편 좀 보내주세요. 어머님이야말로 계속 남편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시니까 남편이 줏대 없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이 봐라. 이젠 시엠이고 뭐고 없다 이거지? 아무리 의사라도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순 없다. 우리 아들이 평일 내내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던데 주말에는 좀 쉬게 놔둬라. 매정하게 전화를 끄는 시모는 끝내 남편 좀 바꿔달라는 제 말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남편은 제 연락을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김없이 일요일 저녁이 되면 신혼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무슨 말이라도 걸까 싶은지 화장실 갔다가 바로 잠자리에 들어요. 당시 저희가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되던 때였거든요. 이런 저희 모습을 신혼부부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혹시 남편이 시무를 핑계대고 다른 데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러기엔 시무의 간섭이 너무 많아서 불륜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 새 신부임에도 이혼을 앞둔 사람처럼 쓸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평일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병원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치더라고요. 환복도 못한 저는 경찰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뜬금없이 거짓 청구 신고로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거짓 청구라뇨. 저희 병원에서 거짓 청구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죄송하지만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제가 경찰의 말에 강력하게 부정을 표현하자 경찰이 저를 훑어보더니 여기 원장이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원장이라고 했더니 경찰이 자세한 신고 내용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제가 진료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부정 방법으로 진료비를 갈취했다는 겁니다. 그게 수사 이유래요. 저는 설명을 듣고도 더 이해할 수 없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대체 누가 그런 엉뚱한 신고를 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제 말을 더 듣지 않고 경찰서 가서 얘기하라며 저를 데려갔죠. 그 사이에 저희 병원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저 살면서 경찰서에 가본 건 처음이었어요. 무척 당황스럽기도 했고 또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범법 행위를 한 적이 없지만 만약 제 누명이 억울하게 죄로 성립된다면 저는 바로 의사면허가 정지되거든요.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저는 경찰이 제게 뭐라고 묻는 말에 모르는 사실이라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들이 모른다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대요. 하지만 저는 진짜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경찰을 앞에 두고 저는 답답함에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도 없고 가늠도 안 되었어요. 그저 어쩌다가 내 꼴이 이렇게 된 건가 스트레스 받기만 했죠. 그리고 1시간 조금 넘은 시간 뒤 실제 압수수색에서 증거 자료가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경찰이 저를 더 거짓말쟁이로 보더라고요. 증거 자료는 환자 한 명이 병원에 내원하지도 않은 날짜에 후속 처리 진료가 되어 있는 기록지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요양급여 비용을 추가 청구했다고 되어 있는 자료들이었죠. 그 환자가 이 사실을 알고 병원 측에 얘기를 해서 들통이 나게 된 거라는데 저는 정말 하나도 모르는 얘기였어요. 이보세요, 경찰 선생님. 대체 그분이 누군데요? 저는 모르는 사실이라고요. 제가 거기 원장인데 그런 비리도 몰랐겠어요? 제가 그런 짓 저지를 사람인지 아닌지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고작 그 자료 하나 가지고 사람 억울하게 하지 말고요. 저도 큰 소리를 낼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제가 완전 호구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의할 수 있을 만큼 길을 썼습니다. 답답해서 경찰한테 계속 따졌더니 결국 경찰이 신고자를 알려주었는데요. 당황스럽게도 신고자는 우리 치과에 일하는 치위생사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병원의 치위생사는 총 3명입니다. 치위생사 선생님들은 저랑 같이 일한 연차가 기본 2년은 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들 성격을 모르지도 않고 대충 어떤 사람들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 중 한 명이 신고했다는 건데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선생님들 인품을 떠올리면 그럴 만한 인물들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서 저는 당장 그 신고자를 불러달라 했지만 신고자 보호법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대로면 꼼짝없이 의사면허 정지되는 걸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어요. 그 사이 제 사정이 남편한테 전달되어서 남편이 경찰서로 찾아왔는데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남편을 보자마자 마음 한편에 무서웠던 감정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저는 제 억울한 사정을 남편한테 호소하면서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우리 부부 한동안 다퉈서 말도 잘 안 섞었었는데 어려운 처지에 처하니까 냉각 끼고 뭐고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아지더라고요. 저 못지않게 놀랐던 남편이 저를 달래주는데 걱정을 많이 해줘서 고마웠어요. 든든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잠깐의 감동이었습니다. 남편이 뜬금없이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참에 잘 됐어. 내가 일하면 되잖아. 당신은 그냥 집에서 푹 쉬면서 집안일 하면 되지. 너무 걱정 마. 내가 당신 평생 먹여 살릴 수 있어. 이렇게 그만두는 것보단 당신이 당신 손으로 직접 의사직을 내려놓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속상하겠다. 이게 지금 제 상황에 알맞은 위로인가요? 어째서인지 남편은 제가 일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그리 속상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남편이 남처럼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맞잡고 있던 손까지 슬쩍 놓아버렸습니다. 남편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면서 경찰한테 다시 제 의견을 어필했어요. 저는 이 사실 인정 못한다고. 내가 모르는 사실 때문에 자격정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따졌죠.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소송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경찰이 아닌 남편이 나서서 저를 말리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소송을 한다고. 어차피 완전 그만두게 되는 것도 아니고 6개월 정지 후에 풀릴 거잖아. 소송하려면 변호사 선임도 해야 되는데 왜 굳이 그런 쓸데없는 데 돈을 날려? 싫어. 내가 하지도 않은 짓 때문에 죗값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은 당신 와이프가 억울하게 누명 쓰는 거에 대해서 속상하지 않아?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보고 바로 인정을 할 수가 있어? 설마 내가 진짜 범법행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더 깊게 파고들면 그만큼 조사가 오래 진행되니까 그렇지. 그럼 당신 더 속상할 거잖아. 나는 당신 기분 걱정해서 얼른 넘기고 싶었던 거야. 그냥 6개월만 휴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쉬면 안 되겠어? 남편이 저를 생각해서 말하는 내용은 전혀 저를 염두에 둔 생각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 기분을 걱정해서라고 말을 했지만 제가 보기엔 남편이 이 상황을 빨리 넘기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마 늘 내가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사람이라서 막상 일 못하게 되니 그게 좋은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그런 거라면 정말 너무 서운했습니다. 와이프가 누명을 쓰고 경찰서까지 왔는데 이 와중에도 자기 생각밖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제 생각이 정확하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한번 그 생각이 들자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서를 더 떠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제가 버티고 앉아있자 제 고집을 못 이긴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더니 잠깐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뜨는 겁니다. 화장실은 저도 가고 싶었던지라 남편이 자리를 뜨고 한 1분 뒤에 뒤따라 나갔습니다. 근데 앞장서서 가는 남편이 화장실로 안 가고 비상구 계단으로 방향을 틀더라고요. 그걸 보고도 별 생각 안 할 수는 있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찝찝했어요. 남편에 대해 수상쩍은 마음도 아까부터 갖고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남편처럼 방향을 틀게 되는 겁니다. 기척을 죽이고 비상구로 몰래 발을 들였는데 그때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엿듣게 되었어요. 큰일 났어. 지금 와이프가 소송하겠다고 난리야. 그럼 우리 짓인 거 다 걸리는 거 아니야? 그 치위생사 입 제대로 막은 거 맞아? 갑자기 우리 배신해서 다 밝히면 나 깜빵 가야 되잖아. 아, 그건 싫다고. 아유, 걱정 말라니까 그러네. 그 치과 선생님은 자기가 300만 원이나 처먹었으면서 양심 있으면 입을 열면 안 되지. 이 엄마가 우리 아들 깜빵 보낼 짓을 저지르겠어? 소송해봤자 증거가 확실히 있는데 자기가 무슨 수로 승소를 해? 걱정하지 마. 저 그 자리에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분명 남편 목소리랑 심호 음성이 맞았는데도 제가 어디에 현혹되어 환청을 듣는 건 아닌지 몇 번이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데도 제 귀에 들렸던 둘의 통화 내용은 사실이 맞았고 그건 제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제게 누명을 씌운 사람들이 심호랑 남편이었어요.
우리 병원 치의생사한테 돈을 줬다고 하는 것 보니 어떤 선생님인지도 가늠이 되더라고요. 우리 치과에 좀 못 사는 치의생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이 치의생사 일을 하면서도 저녁에는 집에서 부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월세 사는 친구라 돈 모으는데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말하는 그 300만 원이란 돈에 가장 흔들렸을 선생님일 거예요. 남편이랑 시모가 제 치과를 종종 들락거렸었는데 그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과 안면 트면서 지냈거든요. 시모가 제게 누명을 씌울 작정이었다면 아마 선생님들 성향을 파악해서 돈으로 유혹하기 쉬운 선생님을 골랐을 겁니다. 그리곤 자기네들이 사문서 위조한 자료를 그 선생님에게 부탁해 일을 꾸며달라 했겠죠. 어떻게 가족이란 사람들이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남편을 깔본 적이 없는데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경찰서까지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 비정상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듣자 하니 시모는 제가 남편보다 돈을 월등하게 벌고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자꾸 남편이 저랑 비교당하면서 기죽는 게 싫었겠죠. 또 남편이 제 머리 위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꾸민 거겠죠. 그 못된 욕망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런 짓까지 벌일 수 있는 건지 저는 그저 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라 더는 이해해 줄 수가 없었어요. 비상구에서 엿듣는 걸 그만하고 저는 당장 비상구로 쳐들어가 남편의 뒤통수를 휘갈겼습니다. 구석에 처박혀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남편이 놀라면서 비명을 악 질렀어요. 저를 돌아본 남편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는데 꼴 좋았습니다. 정말 실망이다. 그놈의 자격지심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지낼 순 없었어? 나는 한 번도 당신을 못났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찌질한 새끼랑 살고 있었구나. 이제 보니까 당신 못난 거 맞다. 내가 본 사람들 중에 역대급으로 못났고 불쌍해. 뭐? 어떻게 남편을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아니, 대체 언제 들어온 거야? 설마 나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여기서 내가 안 들었으면 앞으로 나 어떻게 됐을까? 그거 생각하니까 진짜 끔찍하다. 멀쩡한 사람 속여서 직장 관두게 만들어 놓고 당신이랑 당신 엄마는 뻔뻔하게 기세등등했을 거 아니야. 가서 당신 엄마한테 전해. 그쪽 덕분에 안 그래도 찌질한 아들 시궁창 제대로 빠졌다고. 저는 남편이 들고 있는 폰을 뺏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피하면서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이랑 왜곡된 부분이 많을 거야. 일단 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서 뭐가 뭔지 잘 몰라. 장난하니? 나 처음부터 다 들었어. 더 듣기 싫어서 당신 머리통 후려친 거고 어떻게 다 들킨 마당에도 발뺌하기 바쁘냐? 정신이 똑바로 박혔으면 사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난 진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서 아무것도 몰라. 네가 우리 엄마랑 통화해봐. 남편이 아직 끊기지 않은 휴대폰을 제게 내밀었어요. 잘됐다 싶어서 저 바로 시무랑 통화를 했죠. 어머님 아들이 깜빵 갈지 안 갈지를 왜 어머님이 정해요? 안타깝게도 어머님 아들은 어머님 때문에 깜빵 가게 될 거예요. 저를 그렇게 일 관두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머리 쓸 시간 있으면 아들 의사 시키는데 기를 쓰지 그러셨어요. 왜 엄한 사람을 아들 아래 두려고 하신대? 너 일단 진정해봐라. 우리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아무래도 대화로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 지금 내가 너희 집으로 갈 테니까 가서 기다려. 아니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저한테 명령할 입장 안 되세요. 저 그동안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두 사람 깜빵 앉혀놓으면 제가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이해 좀 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을 발로 밀어버리고 그대로 비상구를 뛰쳐나갔어요. 당장 경찰서로 돌아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제게 얻어맞고 욕먹은 남편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쫓아왔지만 증거물은 이미 제출된 뒤였죠. 경찰은 거기에 녹음된 남편과 시모의 대화를 듣고 증거로 채택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턴 상황이 역전되어 시모랑 남편이 되레 구속이 되었어요.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죄는 제법 중죄라서 감방 살기 싫다는 남편은 끝내 감방 신세를 지게 되었죠. 그리고 범행을 도왔던 치위생사 선생님도 나중에 잡혀왔는데 그 선생님은 제가 그냥 합의해줬어요. 그 선생님은 나쁜 짓을 하려고 작정했던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흔들린 거잖아요. 선생님의 어려운 생계를 걱정해서 고소는 안 했어요. 대신 우리 병원에서 해고하는 걸로 합의를 보았죠. 다행히 저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은 취소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당당한 제 커리어에 빨간 줄이 그을 뻔한 게 계속 제 심장을 떨리게 만들었어요. 저에게 이런 짓을 한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서 고소를 했지만 그 전에 시모 얼굴 보고 꼭 한마디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모가 구속되기 전에 얼굴 보러 찾아갔었어요. 시모는 저를 처음 대면했던 그때처럼 날선 눈으로 노려봤습니다. 여태까지 아들 혼자 키우면서 열심히 사셔놓고 왜 스스로 무덤을 파셨어요? 얼마 안 남은 인생 아들도 못 만나고 시간만 축내게 생겨서 어떡해요? 열등감만 죽이셨어도 그쪽 노후는 꽃밭이었을 텐데 아쉽네요. 내 노후는 너만 아니었어도 편했어. 처음부터 순진한 우리 아들 꼬셔서 머슴살이 시키려고 했던 게 누군데? 그 꼴이 불보듯 뻔한데 내가 그걸 그대로 둘 리가 없잖아. 도대체 어떻게 사셨으면 사람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쪽 행동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거 모르겠어요? 제발 깜방 다녀오면 정신 똑바로 살길 바랄게요. 출소할 때까지 그쪽 다 늙은 몸뚱어리가 버텨줄 줄 모르겠지만 시모는 제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목청 나가도록 저주를 입에 담다가 경찰에게 경고를 받고 조용해졌습니다. 그 뒤로 그들 소식은 잘 모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을 이전하기로 했어요. 전 시모와 전 남편이 출소하고 나와도 저를 찾지 못했으면 싶었거든요. 같이 일하던 선생님들은 고맙게도 제가 이전하는 병원으로 같이 와주었습니다. 현재는 이전한 병원을 정리하면서 새 선생님 한 분을 더 고용하느라 아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새로 시작하는 병원에서는 부디 사건 사고 없길 바라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싶네요. 그렇게 저랑 전 남편은 연애 2년에 결혼 생활 7개월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행복하고자 약속했던 결혼이었는데 너무나 불행했고 두 번 다시 결혼을 꿈꾸기 싫을 만큼 악몽 같은 시간이었어요. 부부가 결혼해서 마음 맞춰 사는 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혼 연차 10년, 20년 찍는 분들을 정말 존경하게 되었어요. 분명 안 맞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수많은 고비를 넘고서 미래를 함께하고 계신 거잖아요. 박수받아 마땅한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 내면을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일에만 열중하면서 왠지 다시 얻은 것만 같은 저의 인생을 잘 가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꿀꿀했던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하는 동반자와 쭉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